안녕하세요. 오늘은 백분토론 1018회 변화하는 한일관계 미래를 향한 길은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매년 광복절에는 대한민국의 광복을 기념하고 식민지 시기를 되짚어보기 위해 다양한 기념식이나 학술회 등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 정치인들도 광복절을 맞아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선언들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 광복절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해석을 두고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고, 오늘 토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역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양국의 외교 관계를 어떻게 쌓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패널 소개입니다. 이태광 패널은 경희대학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이전에는 광주 비엔날레나 부산 비엔날레의 학술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계십니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공부도 많이 하신 분으로 여러 글이나 방송에서 문화비평, 사회비평을 해주시면서 문화평론가로도 활동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다음으로 안톤 숄츠 패널입니다. 안톤 숄츠 패널은 프리랜서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리아 컨설턴트를 창립했고 그곳에서 수석 프로젝트 매니저로 재직을 하고 있는 기업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언론인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한국에도 오래 살았던 분으로 이 양국, 일본과 한국 밖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시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번 토론회는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요시카타 베키 패널입니다. 요시카타 베키 패널은 서울대학교 언어측정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고, 일본 문화방송 뉴스통신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일본 출신의 분으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오신 분이고, 이번 토론에서는 일본 측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대변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용환 패널입니다. 심용환 패널은 심용환 역사인 교육연구소 소장으로 학원 강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역사 관련 이슈에 대한 평론을 하면서 여러 방송이나 행사에서 강연을 하시게 되었고, 그 뒤로도 역사 관련 서적을 출판하시거나 방송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높인 역사 평론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이런 역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번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토론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모든 패널이 어느 정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태광 패널은 과거를 덮고 미래를 보자라는 메시지가 담긴 발언이었다고 평하면서도, 이 미래를 보는 것은 좋지만 이를 위해서 과거를 제대로 보지 않고 덮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심용환 패널 역시 미래만 보고 역사를 돌아보지 않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는데, 기본적으로 반공의 메시지가 맞춰지다 보니 약간의 역사 왜곡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고, 가령 일례를 들자면 독립운동가들은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의 연설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보니 그들의 목적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 건설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 역사의 복잡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광복절의 의미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평가가 모두 반공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로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번 연설이 광복절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짚는 데 적절한 연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전체 공산주의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발언에서 볼 때 단순히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수사적인 표현을 넘어서 대한민국 내부에 현재 반국가 세력들이 많고 이들을 척결해야 한다는 의지 표명으로도 들린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반국가주의 세력이 있다면 국가의 입장에서 잡아내야 할 존재가 맞지만, 이 원론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단순히 정권의 비판적인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그러한 의견들을 반국가주의로 몰아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전체 공산주의의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점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념하고 국민 간의 화합과 단결을 강조할 광복절의 축사로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화합과 단결의 목소리는 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인 일본과 미국을 향해서 더 드러났던 것 같은데, 요시카타 패널은 이에 대해 일본을 파트너로 지칭한 것 자체가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라고 평을 했는데, 일본분이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 애초에 일본을 대한민국보다 우위로 전제하고 하는 말처럼 들릴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경제, 외교를 막론해서 여러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힘을 모을 필요성은 있고 좋은 파트너십을 맺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긍정적인 부분,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패널이 지적하듯이 이런 건전한 양국과 간의 파트너십이란 것은 양국이 과거 문제를 잘 서로 회고를 하고 그것에 대한 공통적인 관점을 만들어낸 뒤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거를 회고하는 것과 미래를 지향하는 것의 균형을 이런 점에서 잘 갖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발언에서는 이 미래의 지향적인 부분에 균형의 추가 많이 기운 것 같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번 문제는 여러 국가들이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서 오늘 독일 패널분도 초청이 되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독일과 일본의 과거사, 특히 세계대전을 둘러싼 과거사 처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사 문제의 회고라는 것은 흔히 가해자 국가로 불리는 국가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양 국가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독일의 경우는 나치라는 집단은 현재 세계에서 명실상부하게 악으로 규정되어 있고, 독일 역시 나치의 잔재를 지우는 데 많이 노력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 곳에서 우리가 바라보듯이 독일의 나치 청산이 평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 직후에는 독일의 많은 이들이 정도와 빈도의 차이를 두고 나치와 협력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하나는 나치와 죄 없는 독일인이라는 이분법으로 나치에게 전쟁의 죄가를 모두 몰아버리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나치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단체와 학자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가 나오고, 나치가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동원하였는지랑은 별개로 그 체제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치와 타협하고 순응했는지에 대한 연구와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진통을 통해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독일의 많은 박물관과 기념관에서 나치의 악행이 어떤 식으로 벌어졌고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전시와 활동들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서 평가를 하자면 독일의 나치 문제에 대한 접근은 비교적 건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독일의 성찰이 가능했던 외부적인 요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 패널들이 지적한 것처럼 독일의 피해자가 되었던 나라들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었던 만큼 독일이 이후에 생존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사를 깔끔히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국제 정세적인 이해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냉전의 구도 속에서 미국 일변도의 외교만 고사해도 문제가 없었던 기간이 지속되면서 과거사 처리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우익 정치 세력들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이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태광 패널은 이에 대해 일본이 운이 좋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익 정치 세력들에게는 운이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아직도 중국과 대한민국 등 주변 국가와 갈등을 겪는 이 상태가 일본에게 정말 운이 좋은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한편으로 숄츠 패널이 지적하듯이 모든 과거사 문제를 독일이 잘 해결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독일이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나미비아와의 역사 문제는 최근에야 겨우 해결점을 보기 시작했고, 그 이전까지는 독일이 쉬쉬하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점 역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독일이 나미비아 문제를 늦었지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나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진지한 토론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건전한 역사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이 결국 독일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독일과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와 개인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만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전한 역사관의 형성만이 꼬여있는 여러 역사 문제들을 풀어나갈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뒤에서 다시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일 역사 문제로 돌아와서 독일과 달리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건전한 역사관의 성립에 성공하지 못했던 일본의 경우에는 여전히 다양한 역사관들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번 토론에서 나온 평화헌법에 대한 문제를 두고 얘기를 하자면 일본의 좌익에서는 평화헌법이야말로 일본이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얻은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값진 성과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익에서는 국가가 국방이라는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족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 내부의 의견은 큰 줄기에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결이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권에서는 주로 우익으로 표현되는 역사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세계대전에서의 일본의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반대로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의 참혹함에 대해서는 선전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원자폭탄의 참혹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잘못이 있었는지와 이전에 일본이 수행했던 전쟁과 그 전쟁 속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는 별개의 것이지 어느 것이 크다고 다른 하나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국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점은 여러 패널들이 지적했듯이 민간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양국의 역사 문제는 몇 번의 합의점에 다다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가령 요시카타 패널이 언급했던 무라야마 다마 같은 경우는 당시 일본 국민들도 상당히 호응을 했고 한국 층에서도 호응하는 목소리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라야마 정권이 실각하고 자민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이는 거의 없었던 일이 돼버렸고 반대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권 시기에 불가역적인 해결을 골자로 한 계약서를 작성을 했지만 이후 정권에선 또다시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양국 국민들 사이에 피로도와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는 결과만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부 주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에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대한 문제에 개인의 힘은 약하고 따라서 어떤 집단이나 국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결과는 국가 차원의 사죄나 배상에 천착하다 보니 양국의 자존심 그리고 정권의 지지도 싸움이 얽히면서 꼬여버린 부분이 꽤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이나 시민단체는 이 역사 문제를 자신들의 직업을 유지하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흐름으로 가는 것은 좋아하지만 완전한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된다면 그 문제를 이유로 세워졌던 시민단체들은 해산을 해야 할 테고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지도나 인기를 얻을 다른 소재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협상이 너무 잘 진행되는 경우에는 갑자기 상대방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애초에 협상이나 논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등 소위 깽판을 친 전력이 이미 양국 관계에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강력한 행동보다는 민간에서 느리지만 지속적인 교류를 고려해 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역사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 역사 문제에서 어떤 집단이 가해를 했고 어떤 집단이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가해자들은 영원히 반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피해자들은 영원히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단편적인 역사 이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그 사건들을 회고하면서 조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건들 속에서 저희가 유사성을 찾아내면서 유사성들을 하나로 모아 큰 역사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대한민국이 가해자의 포지션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례들을 끌어보자면은 미군 기지 주변에 있었던 집장촌 문제 그리고 베트남전에서 있었던 전쟁 범죄의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역시 가해자의 포지션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개별적인 역사 사건들에 대해 어떤 집단이 잘못을 했고 안 했고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와 유사한 행위들을 어떻게 되풀이하지 않고 혹은 좋은 행위라면 어떻게 그런 관계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모두 고려하면서 어떻게 나 개인과 우리 사회
그리고 국가가 행동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패널이 민간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역시 이런 점에서 동의를 하고 나아가 역사 교육에 대한 교류까지 발전을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과거에 한일 공통교과서를 만들려는 시도는 꽤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만 그것이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은 단 하나의 유일한 교과서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인류 보편적인 공통 가치, 공통의 역사관을 서로 찾아나가는 경험을 쌓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는 다양한 관점의 역사 교과서, 역사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전쟁 범죄를 미화한다거나 그런 악행들이 어쩔 수 없던 상황이었으니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관점을 막는데 이런 공통의 경험, 이거 건전한 역사관의 구축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역사 문제가 되면은 각각 한국을 비난하는 일본 분들, 일본을 비난하는 한국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화나 사회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통하는 점도 많고 민간의 교류는 굉장히 활발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류를 바탕으로 서로의 역사에 대한 관점을 교류하고 토론할 수 있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역사 문제는 비단 당시의 상황만이 아니라 복잡한 맥락과 현재 관련자들의 문제까지 섞여들어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아가 편의상 해결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역사 문제라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 계속 성찰하고 고민해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합의점에 이르더라도 우리가 역사 문제를 해결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전한 역사관이란 해당 역사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해 나가는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건전하고 공통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쟁과 여러 악행들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양국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건강한 양국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더라도 과거사 문제를 바르게 잘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양국 관계가 형성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